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시험 2과목 빅데이터 탐색 핵심 노트입니다. 필기 과목명의 순서가 빅데이터 분석의 흐름인데요. 빅데이터 탐색에선 문제수가 20문항이 출제되고 주요 항목은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탐색, 통계 기법의 이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2과목인 빅데이터 탐색의 정리 및 기출 내용 요약입니다. 2과목 빅데이터 탐색 핵심 노트는 A4 한 장으로 정리를 했고요. 해당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요청을 주시면 전달 드리겠습니다. 2과목 빅데이터 탐색 핵심 노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시험은 총 4과목입니다. 총 80문항이고요. 100점 만점 기준입니다. 합격 기준이 60점 이상이죠. 따라서 한 과목별 최소 15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2과목은 20문항 총 25점 기준이고요. 총 20문항 중 한 60%, 12개 이상은 맞추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2과목 핵심 노트 차례대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측값 구분입니다. 결측값은 완전 무작위 결측, 무작위 결측, 비무작위 결측이 있습니다. 완전 무작위 결측은 결측값이 다른 변수와 무관하고 결과 분포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작위 결측은 결측값이 다른 변수와 연관이 있고요. 결과 분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비무작위 결측은 연관이 있고 영향을 줍니다. 자, 이상값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Z점수가 있고 4분위수, 박스플롯, ESD, 기하평균, 시각화 기법으로는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인 군집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박스플롯도 시각화 기법이고요. Z점수는 우리가 표준화라고 하죠. 이 Z점수가 -3 이상, 3 이하이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해당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 이상값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4분위수 박스플롯은 우리가 IQR을 이용하죠. Q1 1.5 곱하기 IQR 이상이고 Q3 플러스 1.5 IQR 이하가 되면 우리가 정상 범위이고요. ESD는 기무과설 검정 기반의 T분포이고요. 임계값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P-밸류를 사용하고요. 기하평균은 우리가 기하평균값 -2.5 곱하기 표준편차 이상이고 기하평균 플러스 2.5 곱하기 표준편차 이하이면 정상 범위에 해당되고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시각화,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군집 분석이 있습니다. 변수 선택 알고리즘 3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 단계적 선택법. 중요한 내용이죠. 전진 선택법은 이제 독립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변수를 추가를 하여 모형 적합도 AIC가 향상되지 않으면 변수 추가를 중단합니다. 후진 제거법은 전진 선택법의 반대입니다.
모든 독립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제거를 하면서 모형 적합도 AIC가 향상되지 않으면 변수 제거를 중단합니다. 우리가 현업에서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단계적 선택법이고요. 전진 선택법으로 변수를 추가를 하면서 후진 제거법을 통해서 다시 변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차원 축소 중요하죠. 차원 축소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변수의 정보를 유지하면서 변수의 수를 줄이는 겁니다. 차원이 즉 변수를 말하죠. 반드시 변수의 정보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변수의 정보를 유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 선형 판별 분석,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주성분 분석은 연속형 독립 변수의 변수를 줄이는 거고요. 비지도 학습입니다. 전체 변동을 설명하는 주성분을 생성하는 겁니다. 주성분 생성 시 우리는 고유 벡터와 고유값을 검토를 합니다. 고유 벡터는 데이터의 분산 방향이고요. 고유값은 이런 분산 방향, 벡터 방향으로 늘어지는 크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유값이 큰 순서로 고유 벡터를 결정을 하고 해당 내용을 시각화한 것이 바로 스크립플롯이 됩니다. 이런 주성분 분석은 스케일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전 스케일링 작업이 필수적이고요. 자, 주성분 분석과 선형 판별 분석의 차이점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선형 판별 분석은 연속형 독립 변수를 바탕으로 결국 범주형 종속 변수의 분류 문제에 사용되는 차원 축소 방법이고요. 지도 학습입니다. 집단 간 분리를 최대로 하고 집단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판별축을 생성합니다. 자, 요인 분석, 특이값 분해, 독립성분 분석. 해당 내용도 중요한데 시험에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요인 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이들을 설명하는 잠재 요인을 추출하는 기법입니다. 가정이 잠재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따라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그 상관관계가 공통 분산만 이용하여 잠재 요인을 추출하는 겁니다. 자, 특이값 분해는 최소 데이터 처리 텍스트 분석에 사용되고 독립성분 분석은 신호 처리, 음성 신호 분리에 사용됩니다. 자, 변수 변환. 변수 변환은 단순 함수 변환, 비닝, 더미 변수화, 정규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닝이 중요한데 먼저 단순 함수 변환은 로그 변환, 지수 변환 등이 있고요. 함수를 변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비대칭 분포를 로그 변환, 지수 변환을 하죠. 중요한 게 비닝입니다. 이 비닝은 이 연속형 데이터를 범주형으로 바꾸는 거죠. 즉, 연속된 이 수치값을 의도적으로 구간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이를 10대, 20대, 30대, 40대 이와 같이 연령으로 구간화하는 것이 우리는 비닝이라고 하고요. 자, 더미 변수화는 범주형 변수를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비닝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정규화에는 이제 최소 최대 정규화와 Z점수 정규화가 있죠. 최소 최대 정규화는 데이터의 범위를 0과 1 사이로 만들어주는 거고 통일화시키는 거죠. Z점수 정규화를 우리는 표준화라고 하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정규 분포로 만들어줍니다. 자, 불균형 데이터
즉 클래스에 불균형이 있을 때 이거를 개선하는 방법은 크게 재표본화와 앙상블 기법 등이 있습니다. 재표본화에는 과대표집과 과소표집이 있고요. 과대표집은 랜덤 오버 샘플링, 즉 이게 클래스가 적은 이 범주를 오히려 랜덤 오버 샘플링을 하는 거고, 스모트 등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스모트는 소수 데이터를 찾고 해당 데이터와 가까운 K개의 데이터를 찾고 이웃값 기준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법이고요. 과소표집에는 랜덤 언더 샘플링과 토맥 링크가 있습니다. 과소표집은 오히려 많은 클래스를 줄여주는 거고요. 토맥 링크는 서로 다른 클래스 간 가장 가까운 두 데이터의 포인트 쌍을 찾아서 제거를 하는 거고요. 과소표집에는 군집 중심 과소표집, ENN, CNN, OSS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재표본화 말고 앙상블 기법도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방법이고요. 자, 앙상블 기법에는 보팅, 스태킹, 배깅, 부스팅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입니다. 우리가 EDA라고 하죠. EDA는 데이터를 시각화, 요약, 패턴, 특성, 관계 등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 EDA의 특징은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항성을 가진 평가 요소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회귀 모형을 위해서 잔차 해석을 해야 되고, 자료 재표현을 통해서 현시성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저항성, 잔차 해석, 자료 재표현, 현시성입니다. 저항성은 데이터의 변동성이나 잡음을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죠. 중앙값은 이상치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따라서 이 저항성을 더 많이 가진 거는 중앙값이 되겠죠. 평균값 확인도 중요하지만 저항성을 가진 중앙값 확인도 중요한 항목이 되고, 예를 들어서 모형으로 따지면 의사결정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귀 모형을 위해서 우리가 잔차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귀 모형에 가정이 있죠. 선형성,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 이와 같은 가정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잔차 3점도를 활용해서 잔차 해석을 하면 가능하고요. 자료 재표현은 말 그대로 자료를 재표현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변수 변환, 단순 함수 변환, 비닝, 더미 변수화, 정규화,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고, 이런 자료 재표현을 통해서 현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입니다. 우리가 EDA 과정에서 또 많이 하는 게 상관관계 분석이죠. 이 상관관계는 두 변수 사이에 선형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변수 사이에 곡선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상관관계 분석에서 신뢰성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상관관계는 두 변수 사이에 방향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변수와 B 변수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A에 의해서 B가 높아진다. 혹은 B가 이렇게 되면 A도 이렇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떤 인과관계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상관관계가 강하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강하다. 이와 같은 논리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른 거고요. 인과관계는 방향성이 있고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관관계를 분석을 할 때 A 변수와 B 변수는 상관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EDA 과정에서 기초통계량을 많이 활용하죠. 기초통계량을 활용을 할 때 크게 이제 중심 경향성, 산포도, 분포도를 확인합니다. 중심 경향성은 말 그대로 중심을 파악하는 건데 평균값이 있고 중앙값이 있고 최빈값 등이 있습니다. 평균값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상치의 영향이 크고요. 중앙값은 이상치의 영향이 작습니다. 따라서 중앙값이 조금 더 저항성을 가진 요소이고요. 산포와 분포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산포도는 데이터의 퍼진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어 주는 것이 산포도입니다. 분산, 표준 편차, 범위, 사분위 수 등이 있고요. 분포도는 그 퍼진 정도의 형태를 나타내어 줍니다. 외도와 첨도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표본 추출입니다. 표본 추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확률적 표본 추출, 그리고 비확률적 표본 추출. 확률적 표본 추출에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층화 표본 추출, 군집 표본 추출, 계통 표본 추출이 있습니다. 여기서 층화 표본 추출과 군집 표본 추출이 많이 출제가 되죠.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은 말 그대로 우리가 랜덤하게 표본 추출을 하는 거고요. 층화 표본 추출은 계층 간 이질이고 계층 내 동질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추출을 하고, 층화 표본 추출의 장점은 대표성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예시를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층화 표본 추출은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가 있죠. 각 도마다 랜덤하게 예를 들어서 100명을 추출하는 겁니다. 즉, 각 도마다 랜덤으로 100명을 추출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높아지는 거죠. 군집 표본 추출은 층화 표본 추출의 반대가 됩니다. 계층 간 동질이고 계층 내 이질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 보면 각 도를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해당 도에서 모두 추출하는 겁니다. 따라서 층화 표본 추출보다는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계통 추출은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을 주는 거죠. 주민번호 끝자리가 7인 사람을 랜덤으로 100명 추출하는 거, 이와 같은 것이 계통 표본 추출입니다. 자, 우리가 표본 추출에서 그리고 좀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표본의 수와 표본의 크기는 다른 용어입니다. 자, 표본의 수는 말 그대로 표본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표본의 크기는 한번 표본 추출을 할 때 선택되는 데이터의 수입니다. 즉, 표본에서 전체 데이터의 수는 표본의 수 곱하기 표본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큰 수의 법칙이 있고 중심 극한 정리가 있습니다. 큰 수의 법칙은 표본 평균에 대한 법칙입니다. 표본의 수가 아닌 표본의 크기 n이 커질수록 표본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에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중심 극한 정리는 표본 평균이 갖는 분포에 대한 법칙입니다. 표본의 크기 n이 30 이상이면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표본 평균이 갖는 분포는 정규 분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용어 정리가 또 중요합니다. 확률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죠. 표본 공간은 실험에서 발생 가능한 결과물의 집합입니다. 확률 변수는 실험 가능한 모든 결과를 숫자로 표현한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주사위를 던질 때의 확률 변수 x는 실험 가능한 모든 결과물,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죠. 즉 x는 1, 2, 3, 4, 5, 6. 해당 변수가 바로 확률 변수가 되죠. 자,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의 분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같은 경우는 균일 분포가 되겠죠. 확률 분포 함수는 확률 변수의 분포가 확률 분포죠. 이 확률 분포를 함수로 표현한 것이 확률 분포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확률 분포에는 크게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는 질량 함수를 사용하고요.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특정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0, 1, 2, 3, 4 이와 같이 셀 수 있는 값이죠.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특정 값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연속적인 값, 실수로 나누어지는 거, 몸무게, 기온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산 확률 분포는 다시 베르누이 분포와 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 초기화 분포, 기하 분포, 음이항 분포 이런 분포들이 있고요. 외우는 방법은 예시를 외워야 됩니다. 베르누이 분포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뒤가 나올 확률이 베르누이 분포다. 이항 분포는 동전을 던지는데 10번을 던져서 앞이 나올 확률이다. 이게 이항 분포입니다. 베르누이 시행을 n번 수행했을 때의 확률입니다. 포화성 분포는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영상 시청 포기자입니다. 즉 어떤 단위 시간 혹은 단위 공간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을 말합니다. 자, 초기화 분포는 유한한 모집단에서 비복원 추출을 통한 성공 확률을 말하고요. 기하 분포는 첫 성공까지의 실패 확률을 말하고 음이항 분포 등이 있습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는 우리가 특정 값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서 발생한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이때 확률은 어떤 구간의 면적이 확률이 되는 겁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는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균일 분포,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정규 분포는 우리가 가우스 분포라고 하죠.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함수입니다.
이 정규 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그러면 평균이 다르면 비교하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균일 분포는 구간 내에서 모든 값이 동일한 분포고, T 분포는 이제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정규 분포에 근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칭적 분포입니다. 하지만 정규 분포보다는 꼬리가 더 두꺼운 분포이고요. 카이제곱 분포는 오른쪽으로 치우친 비대칭 분포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오른쪽 꼬리가 두드러진, 그러니까 긴 비대칭 분포이지만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칭적인 정규 분포 형태로 근사합니다. 자, F 분포는 자유도가 클수록 정규 분포에 근사하고요. 오른쪽으로 치우친 비대칭 분포입니다. 자유도가 크다. 자유도가 크다라는 말은 독립변수의 수가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독립변수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유도는 작아지죠. 자유도는 우리가 n-1이죠. 즉 자유도가 크다라는 말은 데이터의 수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추론 통계. 추론 통계는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거나 가설을 검증하는 통계 기법입니다. 추론 통계는 추정과 가설 검증이라고 했죠. 추정에는 점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고, 가설 검증은 우리가 기무가설, 대립가설을 검증합니다. 자, 점추정. 점추정의 조건은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충족성이 있습니다. 불편성은 편향이 없어야 된다. 효율성은 편차가 없어야 된다. 일치성은 큰 수의 법칙을 말하고, 충족성은 대표성을 말합니다. 점추정의 종류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비율이 있습니다. 구간 추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용어인데요. 신뢰 수준, 신뢰 구간, 유의 수준, 이와 같은 용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신뢰 수준은 추정된 구간에서 모집단의 모수가 실제 포함될 확률입니다. 신뢰 수준은 확률이다. 그리고 신뢰 구간은 추정된 모집단의 모수가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범위이죠. 신뢰 수준에서 추정된 구간이 바로 신뢰 구간이 되는 겁니다. 유의 수준은 신뢰 수준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신뢰 구간 내 모집단의 모수가 포함되지 않을 확률. 그래서 우리는 유의 수준을 알파라고 하고, 그러면 신뢰 수준은 1-알파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을 보시면 이와 같은 확률 분포가 있고 양측 검증이네요. 그리고 이 두 면적의 합이 바로 유의 수준 알파가 되는 거고, 양측 검증이기 때문에 각각은 2분의 알파가 되겠죠. 나머지 이 구간이 바로 신뢰 수준 1-알파가 됩니다. 자, 유의 수준, 신뢰 수준은 확률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면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무가설은 우리가 검증을 해야 할 가설입니다. 우리가 0가설이라고 하죠. 변화가 없다, 같다, 이와 같은 것들이 되고,
대립가설은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가설입니다. 효과가 있다, 뭐 변화가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대립가설을 알고 싶지만 기무가설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검정 통계량은 기무가설이 참이다 가정하에 기대되는 분포인 거죠. P밸류는 기무가설이 참일 때 표본 데이터에 값이 나올 확률을 말합니다. 따라서 P밸류가 보통 유의수준 5%를 설정을 하죠. 이 기무가설이 참일 때 표본 데이터의 값이 나올 확률이 5%보다 작다면 기무가설이 참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자, 검정통계량은 표본에서 계산된 값이죠. 기무가설이 참일 때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르도록 정의된 값입니다. 가설 검정 절차, 먼저 가설을 설정을 하고 유의 수준을 설정을 하고 기각력을 설정을 합니다. 즉 양측 검증인지 단측 검증인지.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서 P밸류를 확인을 하고 유의 수준과 비교를 해서 유의 수준보다 작다면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고 유의 수준보다 크다면 기무가설을 채택을 하는 거죠. 자, 가설 검증에서 기각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양측 검증, 단측 검증이라고 했습니다. 양측 검증은 해당 이미지와 같이 양측의 기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설 설정을 할 때 뭐 차이가 있다, 없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가설 설정을 하고요. 단측 검증은 한쪽 방향으로만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립가설이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이와 같이 한쪽 방향으로만 설정을 하는 것이 단측 검증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과목 핵심 노트를 정리를 하면서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뭐냐면 가설 검정입니다. 가설 검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측 검정이고요. 양측 검증이 아닙니다. 검정은 테스트를 말하고 검증은 밸리데이션을 말합니다. 검정은 통계적 가설을 설정을 하고 판정을 하는 절차를 검정이라고 합니다. 검증은 어떤 사실이 참인지 확인하는 의미에 가깝고 통계학에서는 사용하지가 않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과목 강의를 보면 전부 다 검증이라고 했더라고요. 잘못된 제가 단어 선택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가설 검정 오류입니다. 일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하는 오류인 거죠. 유의 수준이 바로 일종 오류를 할 최대 허용 확률입니다. 이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채택하는 오류를 말하고요. 베타 수준이 이종 오류를 범할 최대 허용 확률을 말하고요. 검정력이 바로 1-베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 과목 빅데이터 탐색 핵심 노트였고요. 시험 들어가기 전에 제 1과목, 2과목 핵심 노트를 한번 쭉 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 핵심 노트를 들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기 직전까지 계속 확인을 했었고요. 자, 오늘 아침부터 비가 오네요. 곧 필기 시험이네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